네, 안녕하세요. 에듀윌 2026년 스포츠 지도사 필기 기출 해설 특강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2급 전문,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필기 시험 문제에 대한 기출 문제들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전문이랑 생활 스포츠 지도사랑 문제 자체가 다르진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선택 과목 중 선택 과목이 이렇게 있고, 이 중에 5과목 선택하게 될 텐데, 여기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체육사, 생리학, 역학, 윤리 이렇게 선택 과목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스포츠 심리학 관련해 가지고 기출 문제 해설 한번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심리학 기출 문제가 있겠어요.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스포츠 심리학 관련해 가지고는 이론적인 내용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문제만 잘 읽으셔도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고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은 점수 얻으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도 약간 문제만 잘 읽어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츠 심리 상담사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할 스포츠 심리학 이론을 가르친다 1번, 그리고 2번 체력 향상을 위한 의약품을 판매한다. 3번은 스포츠 심리학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현장에 응용한다. 심리기술 훈련을 적용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돕는다. 이렇게 4가지 사지선다가 있는데, 개념적으로 이제 스포츠 심리학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체력 향상을 위한 의약품을 판매한다가 아닐 확률이 제일 높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텐데, 물론 이 문항에도 정답은 완전히 정해져 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자의 역할로 크게 3가지 역할이 제시가 돼요. 교육자의 역할이 있고, 연구자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현장에 적용하는, 여기는 뭐 상담이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3가지 역할이 스포츠 심리학자로서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교과서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체력 향상을 위한 의약품을 판매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스포츠 심리학자의 역할이나 역할 범위를 벗어난 행위일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체력 향상을 위한 의약품을 판매한다가 스포츠 심리학자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넘어가서 심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심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텐데, 심상하면 마음속으로 상을 그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상을 그린다 해서 심상이고, 영어로 뭐 이미지 트레이닝 이런 개념들이랑 비슷하게 될 텐데, 머릿속으로 내가 여러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계속 트레이닝 해보는 거죠. 이런 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동기를 유발하고 강화한다. 2번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3번 스포츠 전략을 습득하고 연습할 수 있다. 4번 통증과 부상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문제도 심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심상의 역할이나 심상의 원리, 그리고 심상의 이런 효과 등을 외워야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겠지만,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통증과 부상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심상의 효과가 떨어지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면 확률적으로 4번이 답이 될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찍으시면 되겠고, 통증과 부상을 대처하는 데 심상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이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런 실험들도 있어요. 부상을 당한 A그룹과 B그룹을 나눠서 1번 그룹과 2번 그룹이 똑같은 부상을 당해 있는데, 이 부상을 회복하는 속도를 측정했을 때 A그룹은 긍정적인 생각 계속하게 했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긍정적인 동기부여하면서 계속 내가 이 부상을 잘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부상을 회복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겠다, 이런 식의 심상을 쭉 꾸준히 했던 그룹이 하나 있고, 2번 그룹은 중립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책을 읽는다든지 다양한 중립적인 생각을 하게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1번 긍정적인 생각하고 긍정적인 심상했던 그룹이 유의미하게 부상에서 빨리 회복하더라, 그리고 부상 회복한 이후에도 현장에 더 빨리 들어갈 수 있겠더라 하는 내용의 실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심상의 효과로 통증과 부상을 대처하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서 보면 보기 중 내적 동기를 향상하는 전략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내적 동기 향상 전략인 것을 고르면 되겠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정말 아닌 것 같은 거 하나씩 지워가면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성공 경험을 갖게 한다. 맞는 것 같아요. 니은, 언어적, 비언어적 칭찬을 자주 한다. 칭찬을 자주 하면 내적 동기가 향상될 것 같죠. 디귿, 팀의 의사결정에 선수를 참여시킨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물음표 찍어놓고. 리을, 물질적 보상과 처벌을 주로 활용한다. 물질적 보상, 처벌 주로 활용한다. 이것도 물음표예요. 아닌 것 같아요. 최대한 높은 목표, 결과 목표를 설정하여 도전하게 한다. 도전은 좋은 거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죠. 이 문제를 풀려면 우선 이 내적 동기에 대한 개념 이해가 필요합니다. 동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외적 동기가 있고 내적 동기가 있습니다. 외적 동기는 주로 이제 외부에서 내가 이 동기부여하는 요인들을 받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칭찬, 메달, 돈,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 동기는 내 마음 스스로 우러나서 이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뭐 예를 들면 재미있어서 한다든지, 이걸 하면 신나서 한다든지, 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실제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을 내적 동기라고 하고, 외적 동기는 이 외부의 어떤 특정한 요인들로 인해서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볼 텐데, 이 측면에서 보면 성공 경험을 갖는 것은 내가 재미있겠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계속 성공을 하면 그 행동이 재미있어지겠죠. 그래서 성공 경험 갖는 것은 내적 동기 유발의 아주 주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고요. 언어적, 비언어적 칭찬을 자주 한다. 이 칭찬 자체는 외적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가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론들은 이렇게 연속선상에서 어디서부터는 외적 동기고 어디서부터 내적 동기로 판단이 되는데, 칭찬은 여기쯤 위치한다고 보면 돼요. 여기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경계선쯤에 있는데 내적 동기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내적 동기를 향상하는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칭찬 자체는 외적인 요인이지만 이 칭찬을 내가 받음으로써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이런 재미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적 동기 쪽으로 많이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팀의 의사결정에 선수를 참여시킨다. 요거는 이제 자결성 이론이라고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문제는 조금 더 내적 동기가 높다 하는 이론이에요. 추후에 이론 설명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자결성 이론에 의하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선수는 내적 동기가 훨씬 향상이 되고 팀의 더 운동이라든지 이 팀 활동에 참여를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이론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적 동기의 향상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리을, 물질적 보상과 처벌을 주로 활용한다. 이거는 처벌을 주로 활용한다가 되어 있으니까 물질적 보상, 처벌 모두 외적인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외적 동기 향상 전략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 미음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최대한 높은 결과 목표를 설정하여 도전하게 한다. 좋은 목표 설정을 하고 도전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적 동기일 수 있는데, 이 결과 목표가 무엇이냐? 결과 목표는 내가 어떤 금메달 따겠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정해놓고 이 결과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금메달 자체가 외부에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요인을 내가 향해서 내가 다가간다 해서 이건 외적 동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내적 동기였다라면 무엇이 되어야 되면, 이건 과정 목표 혹은 수행 목표가 되겠습니다. 과정 목표로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과정 목표라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제는 100m 달리기 할 때 스트로크를 1초에 몇 번 했다. 근데 오늘은 0점 몇 번을 더 올려보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수행하는 결과가 아니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 스스로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을 한다든지 내가 잘하고 있는 것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내가 수행하는 것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서 도전하게 하면 그건 내적 동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외적이 되겠고요. 여기가 내적이 되겠죠.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일 텐데 정답은 1번이 될 겁니다. 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목표 설정 원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보기 보면 1번 수행 목표보다 결과 목표를 강조한다. 아까 방금 나왔던 수행 목표, 결과 목표가 또 나왔네요. 2번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3번 부정적인 목표보다는 긍정적인 목표를 강조한다.
4번은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함께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목표 설정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더 쉬운 문제겠지만 우리가 그 목표 설정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더라도 문제를 잘 읽어보면 당연히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목표가 목표 설정으로 좋겠죠? 그리고 부정적인 목표보다는 당연히 긍정적인 목표가 목표 설정으로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목표를 세부적으로 함께 설정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봐도 좀 좋아 보여요. 아까 수행 목표랑 결과 목표 강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행 목표가 더 수행 목표를 강조했을 때 이 더 효과적인 수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때도 있는 것이고 결과 목표를 강조할 때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수행 목표를 내가 설정한다고 했을 때 이론적으로 보면 수행 목표를 설정하면 불안도 좀 감소할 수 있고 내가 심리적으로는 좀 더 캄한 상태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대신에 결과 목표를 강조하게 되면 조금 불안의 각성도 높아지고 불안함도 높아진다라는 이론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당장 가장 중요한 시합을 내가 앞두고 있다 혹은 지금 당장 내 퍼포먼스를 높여야 한다라고 할 때는 수행 목표보다는 결과 목표를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효과의 속도 측면에서 더 빠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가 금메달을 딸지 말지가를 생각하는 것이 집중력도 훨씬 더 높일 수 있고 당연히 불안감은 높아지겠지만 그래서 이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론적으로 보면은 수행 목표를 결과 목표보다는 수행 목표를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옳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도움이 된다. 또 내적 동기 관점에서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항에서는 다른 문항들에 비해서 다소 적절성이 떨어지는 것을 좀 고르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1번이 정답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가 설명하는 가설은 보기는 운동은 세로토닌, 노르에프네프린,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증가시켜서 우울증을 개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5번 문제는 생리심리학적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정답이 정해져 있고 이걸 외워야 합니다. 다 이 가설들에 대해서. 일단 정답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모노아민 가설이에요. 이 문제의 정답은. 이 모노아민 가설이 뭐냐면 모노아민 신경 전달 물질이 발생하면서 운동을 하면 모노아민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세로토닌, 노르에프네프린,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통틀어서 모노아민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운동을 하면서 이런 모노아민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고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우울증 감소에 효과가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열 발생 가설은 그럼 뭐냐? 열 발생 가설은 우리가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운동하면 체온이 상승하고 이 체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뇌에서 이완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가 건강이 좀 좋아진다, 심리적으로 좀 이완된다 이런 가설이 되겠고요. 사회심리 가설은 우리가 운동을 참여하면 보통 혼자 운동할 때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운동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이렇게 사회적 참여가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생리적 강인함 가설은 운동을 계속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운동 자체도 스트레스 요인이에요. 사실은 우리 신체적 측면에서 보면 심리적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요. 운동을 계속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스트레스에 내가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것이고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거기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내가 조금 더 스트레스 내성이 강해진다. 그래서 생리적 강인함 가설을 운동하면서 내가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강해진다 하는 가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다 운동을 함으로써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인데 여기 보기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은 모노아민 가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도 외워야 하는 문제. 이렇게 우리가 특정 학자를 골라야 하는 문제들은 사실은 다 외워야 되는 문제들이라 이런 문제들은 공부를 꼭 암기 형식으로 해야 되겠죠. 일단 보기를 보면 이 보기에 해당하는 주요 학자를 고르는 겁니다. 보기 주요 활동이 1900년대 초네요. 1921년에서 1938년이다. 최초로 스포츠 심리학 실험실을 설립했다. 이게 이제 큰 힌트 중에 하나예요. 최초로 스포츠 심리학 실험실을 설립했다. 북미 스포츠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린다. 이 북미라 하면은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 계열이죠. 북미 스포츠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시카고 컵스 야구팀 스포츠 심리 상담사를 했다. 코칭 심리학이라는 책을 출판한 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주요한 힌트는 최초로 스포츠 심리학 실험실을 설립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다양한 우리가 외울 때 다양한 힌트들을 외우게 되는데 이런 최초로 뭘 했다 이런 것들은 그 사람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최초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내용을 위주로 좀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일단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답은 콜먼 그리피스입니다. 콜먼 그리피스라는 학자가 북미 스포츠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피스 학파라는 학파도 있어요. 그 그리피스 학파에서 다양한 학자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헨리라는 학자는 어떤 학자냐면요, 체육의 학문화에 기여했어요. 그래서 프랭클린 헨리는 뭘로 외우시면 되냐면 키네올로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프랭클린 헨리는 체육을 단순히 운동하고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게 체육 자체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우리가 가치가 있다라는 개념을 정립한 사람, 그래서 키네올로지라는 개념을 좀 도입한 사람,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키네올로지가 아니라 키네지올로지죠. 키네지올로지. 키네지올로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너 마틴스는 어떤 학자냐면, 레이너 마틴스는 사실 엄청 유명한 학자 중에 하나예요. 일단 레이너 마틴스가 너무나 많은 다양한 연구들을 했고 너무나 방대한 연구들이 있어서 뭐부터 설명드려야 될지 좀 헷갈릴 정도로 많은데, 가장 구체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경쟁 상태 불안 검사제를 개발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 상태 불안 질문지를 개발한 학자예요. 영어로 하면 SCAT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레이너 마틴스는 코칭학계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학자입니다. 코치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코치를 해야 되는가, 이 레이너 마틴스 스스로도 코치셨어요. 그래서 레이너 마틴스는 주로 이제 현장에서 선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선수들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 코치로서 이런 내용들로 주로 연구를 많이 진행한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먼 트리플렛은 이분도 최초가 붙는 학자예요. 이분은 뭐가 최초냐면 스포츠 심리학 연구를 최초로 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실험실, 콜먼 그리피스는 실험실을 최초로 설립한 사람이라면 노먼 트리플렛은 최초로 스포츠 심리학 연구, 실험을 한 사람이에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사회심리학에서 자전거를 타는 선수들이 나 혼자 경쟁할 때랑 또 혹은 경쟁자와 함께 경쟁할 때랑 기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고, 이 연구가 1898년 정도에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에 아주 1세대 심리학자죠. 여기도 190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노먼 트리플렛과 콜먼 그리피스는 비슷한 시기에 연구가 진행이 되었던 학자들이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둘 다 최초로 키워드가 붙고, 콜먼 그리피스는 최초로 실험실을 설립한 사람이고 노먼 트리플렛은 최초로 심리학 연구를 진행한 사람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기억의 고원 현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 것을, 기억은 여기 이 부분이고 우리가 여기를 고원 현상이라고, 고원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고원 현상은 일단 어떤 수행의 향상도가 정체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가 떨어지고 있어서 x축이 떨어지고 있어서 x축으로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서 이게 수행이 떨어지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그래프를. 수행 오차니까 수행 오차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수행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력 측면에서 보면, 수행 능력 측면에서 보면 이런 그래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행력이 좋아지다가 수행 능력이 정체됐다가 수행 능력이 우호에 다시 좋아지게 될 텐데, 이런 정체되는 현상을 고원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겠는데, 보기를 보게 되면 1번 수행은 정체되지만 학습은 진행된다. 2번 연습 기간에 쌓인 피로나 동기 저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 3번 협응 구조가 완성되어 더 이상의 질적인 변화는 없는 시기이다. 4번 하나의 동작 유형에서 다른 동작 유형으로 전환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이 내용만 보면 사실 보기만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
그럴 수 있는데 보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번 문항과 4번 문항, 3번 문항은 대치되는 문항이에요. 자세히 읽어볼게요. 수행은 정체되지만 학습은 진행된다. 랑 협은 구조가 완성되어 더 이상의 질적인 변화는 없다. 이 말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서로가 대치되는 문항이에요. 또 하나의 동작 유형에서 다른 동작 유형으로 전환이 발생된다. 전환이 발생된다는 말은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또 이 4번 문항과 3번 문항이 대치되는 문항이에요. 변화가 발생한다는 말 자체에 어떤 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말인데 여기는 3번은 협은 구조가 완성되어 더 이상의 질적인 변화가 없는 식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항을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3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보면 고원현상이라 함은 연습 기간에 쌓인 피로나 동기저하 등 다양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어떤 정체 현상이 발생이 되고 수행은 정체가 되지만 학습도 진행이 되고 질적인 변화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수행 능력 자체는 정체되어 있지만 내 내부적으로 계속 학습도 일어나고 뭔가 이 행동에 대해서 자꾸 수정이 되는 구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낮은 수행력이 아주 낮은 없을 때부터 일정 수준까지 쭉 빠르게 올라왔다가 다음 수행 능력 좋아지기 전까지 전환, 트랜지션이 발생하는 구간이에요. 이론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는데 이 문항만 잘 봐도 유추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할 점이 고원 현상 그리고 슬럼프 둘 다 보면 어떤 수행 능력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정체되거나 혹은 저하되는 시기로 볼 수가 있는데 슬럼프랑 고원 현상이랑 어떻게 다르냐면 슬럼프는 여기 고원 현상은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슬럼프는 어떤 이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피로 때문인지 동기 저하 때문인지 다양한 이유들이 같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이유인지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고 고원 현상은 수행 능력이 좋아지다가 정체되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을 말하고 슬럼프는 수행 능력이 좋아지거나 혹은 정체되거나 이 구간까지는 아니고요. 수행 능력이 장기적으로 점점 하락합니다. 요 구간을 우리가 슬럼프 구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행 능력이 하락한다 그러면 일단 슬럼프를 의심해 봐야 되고 고원 현상은 전환이 발생하고 있고 질적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참고 이 고원 현상이 왔을 때 동기가 좀 저하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재밌지 않아요. 계속 새로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발전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는 시기이긴 한데 이 재미가 없는 시기를 잘 견디면 이후에 다시 수행력이 향상된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슬럼프는 수행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똑같이 재미가 없는 시기인데 여기에서는 뭔가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이 수행력이 다시 반등하기가 어려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슬럼프가 오면 어떤 무엇이든 간의 변화를 통해서 이 슬럼프를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막고 다시 반등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농구 슛을 연습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초기에는 아무렇게나 연습해 봅니다. 뭐 두 손으로도 던져보고 한 손으로도 던져보고 배운 대로 던져보면 처음에는 아예 감이 없기 때문에 뭐 10번 시도하면 한 번 들어갈까 말까 이래요. 그런데 자꾸 던지다 보면 나름대로 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10번 시도하면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하면서 이 수행력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중기가 되면 일정 패턴을 습득하게 되고 나만의 방법이 생겨나요. 근데 이게 옳은 방법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때쯤 되면 이제 고원 현상이 됩니다. 그때쯤 되면 뭔가 질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같은 시도를 하게 되면 수행 능력은 계속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 이후에 뭔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거나 내가 계속 시도하면서 또 다른 감각적인 뭔가를 깨우치게 되면 또 비약적으로 한 번 더 수행력이 향상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대부분의 인간의 운동 수행의 학습은 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비약적인 향상된 이후에도 또 고원 현상은 또 찾아와요. 그리고 또 향상되거나 뭐 하락되거나 계속 유지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은 선형적으로 쭉 예쁘게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다가 고원 현상, 올라가다 고원 현상, 올라가다 고원 현상 이렇게 계단식으로 비선형적으로 학습이 진행된다라고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루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또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주셔야 되겠죠. 루틴. 일단 루틴이 뭔지 알아야 될 텐데 루틴은 일단 우리가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들어본 개념일 거예요. 자동화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말을 신을 때 왼발 먼저 신는 사람이 있고 오른발 먼저 신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또 양말을 신을 때 앉아서 신는 사람이 있고 서서 신는 사람도 있고, 뭐 양치를 할 때도 왼쪽 어금니를 먼저 칫솔질하고 앞니로 왔다가 오른쪽 어금니 가고, 이런 다양한 순서들이 있을 텐데 이게 나도 모르게 일어나게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루틴이라고 합니다. 루틴에 관한 설명을 적절히 아는 걸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보기 1번, 다음 수행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된다. 보기 2번, 경기 직전에 수정하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보기 3번, 정신이 산만해질 때 운동과 무관한 것을 차단하게 해준다. 보기 4번, 최고의 경기력을 위해 필요한 자신만의 심리적, 행동적 절차이다. 요게 이제 보기 4번은 루틴에 대한 정의가 되겠고요. 보면 다 긍정적인 방향이에요. 그래서 뭐가 루틴이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 하는데, 아까 루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때 자동화된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동화된 행동이라 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능력들이 있는데, 이 능력들을 우리가 신경을 쓰면 쓸수록 사실은 내 인지적인 힘이, 인지적 가소성이 발현된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수행해야 할 때 써야 할 인지적 능력을 내가 자동적이지 않은 것을 하면서 발현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자동적으로 뭔가를 할 때 가장 우리가 일관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인지적으로 힘을 덜 들이고 수행할 수 있다가 루틴의 핵심인데, 여기 보기 2번을 보시면 경기 직전에 수정하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자동적으로 하는 거를 의식적으로 인지적인 능력을 들여서 뭔가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루틴의 장점과 아주 위배되는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루틴은 자동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수정이 필요하다, 루틴에. 그러면 경기 직전에 수정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 기간에, 경기 준비 기간에, 훈련 기간에 수정해서 그걸 꾸준히 연습해서 완전히 내 자동화를 시킨 이후에 이 경기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루틴은. 그러면 자동화의 측면에서 루틴이랑 습관이랑 또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루틴은 자동화된 행동이긴 한데 조금 더 내가 의도된 행동이에요. 여기는 습관에는 의도가 없어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릴 때 양치질이나 양말 신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것은 습관에 더 가까워요. 루틴이라 하면 워밍업, 시합 출전 전에 워밍업을 하게 되죠. 워밍업 할 때 뭐 다리부터 풀고 나서 머리를 풀고 뭐 다양한 동작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경기 들어가기 직전에 나만의 어떤 파이팅 구호를 외치고, 이런 일련적인 과정을 내가 의식적으로 세팅을 하고 그거를 자동적으로 하는 것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틴의 핵심은 자동화, 그리고 일관성, 이 핵심이에요. 자동화와 일관성을 통해서 우리가 경기 준비하면서 심리적으로 조금 집중력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고, 불안감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해요. 불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은 불확실성이거든요.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할 때 가장 불안합니다. 경기를 이길지 질지 잘 모를 때, 그때 가장 불안한데, 그때 내가 일관적인 어떤 행동과 내 심리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미래에 있는 불확실성보다는 더 일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행동들에 집중하면서 내 불안감을 좀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9번. 보기가 설명하는 심리기술 훈련은, 이것도 좀 외워야 되겠죠. 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1958년 월피가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을 중요도 순서에 따라서 10단계 정도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불안이 낮은 순서부터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중요도가 높은 순서로 배열하고, 불안을 느끼는 1번부터 불안을 많이 느끼는 10번의 행동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자극에 노출될 때 불안 반응 대신에 편안한 반응을 느낄 수 있도록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기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에는 자생훈련, 점진적 이완, 인지재구성, 체계적 둔감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정답은 4번이에요. 체계적 둔감화. 이 지금 보기가 조금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보기가 설명하는 바를 따르자면 불안이 낮은 순서부터 극도의 불안을 일으키는 중요도가 높은 순서로 배열한다. 그러니까 물을 무서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영을 못 배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 가장 불안한 것은 뭐냐면 깊은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물을 무서워하는 학생들이나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이 물과 관련해서 가장 불안이 낮은 행동이 뭐냐면 손 씻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아무리 물이 무서운 사람도 손은 항상 씻어요. 발도 씻고요. 샤워도 해요.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물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것이지 물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니까요.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깊은 물에 들어가는 건 아주 극도로 불안이 느껴지는 현상이겠죠. 그래서 이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수영을 배워야 되면 당장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것부터 가르치기에는 불안감이 너무 커서 물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 훈련을 시킬 수 있냐면 손 씻기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영장 가서 그 수영장 물로 손을 씻어요. 발도 담궈봐요. 무릎까지 물을 담궈봐요. 그리고 허리춤까지 오는 물에 들어가서 걸어 다녀봐요. 그래서 물에 대한 불안감을 점점 낮춰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물로 그 허리춤에 들어가 있는 물인 상태에서 물을 얼굴에 끼얹어 봐요. 물로 세수를 해봐요. 그래서 이 물이 내 얼굴에 닿아도 큰 문제가 없구나. 그리고 조금 더 깊은 물, 명치까지 오는 물에 한번 들어가 봐요. 거기서 또 세수해봐요. 그 다음에 그 같은 깊은 물에서 무릎을 구부려서 목까지 물에 담궈봐요. 그리고 또 일어나요. 또 불안이 잦아들면 다시 목까지 담궈요. 그러면서 불안을 낮추고 그 다음에는 입술까지 담궈보고 코까지 담궈보고 그러다가 얼굴을 한번 담궈봐요. 잠수를 해봐요. 그래서 내가 물에 얼굴이 담겨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아주 불안이 없는 상황부터 점점 불안이 있는 환경으로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에 대한 불안감을 낮춰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행동들을 우리는 체계적 둔감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보기의 자생훈련은 무엇이냐? 자생훈련은 자기 최면 요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최면을 걸어가지고 신체의 무게감이라든지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눈을 감고 오른손은 점점 무거워진다 이런 식으로 나 스스로 최면을 걸어서 실제로 오른손이 무거운 느낌을 갖고 또 왼손도 무거운 느낌을 갖고 그 다음에는 오른손이 따뜻해진다는 느낌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온기라든지 무게감을 내 스스로 불러일으키면서 이 온기가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안을 낮추는 기법인데 사실 자생훈련은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을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효과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자생훈련은 잘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점진적 이완 보면 중요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단계를 준비하고 불안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 배워온 이런 보기를 읽으면 점진적 이완이랑 체계적 둔감화랑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점진적 이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발끝부터 이완을 해보는 거예요. 발에다가 힘을 주고 힘을 풀고 발에다 힘을 주고 힘을 풀고 이번엔 종아리 근육에 힘을 주고 힘을 풀고 하면서 내 머리부터 먼 곳에 있는 혹은 손끝에 있는 말초신경부터에서부터 긴장시켰다가 이완시켰다가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근육 전체적인 몸을 근육을 긴장시켰다가 이완시키면서 점진적으로 이완을 시켜 나간다 라는 개념으로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지 재구성은 우리가 인지를 재구성, 말 그대로 인지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수하는 사람이 실수하고 나면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경기에서 실수했으니까 이 실수를 어떻게 만회해야 되지? 실수하면 안 됐는데 왜 이런 실수했을까?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불안해지거나 혹은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이런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 내가 왜 실수했는지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 내가 지금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을 바꿔보는 것이 인지 재구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지 재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이론 시간에 아마 나오게 될 텐데 앨리스라는 학자가 인지 재구성을 가장 주요한 학자이고 ABC 이론 혹은 ABCD 이론 이렇게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 인지 재구성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론 강의 시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죠. 보기의 스포츠 상황과 반응 시간 유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 문제는 좀 복잡해 보여요.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츠 상황을 보면 100m 달리기 출발 신호에 달려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내가 기대하고 있다가 출발 신호 딱 하면 튀어나가면 되겠죠. 타자가 다양한 구질 중에 직구만 선택해서 타격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투수가 직구도 던질 수 있고 변화구도 던질 수 있고 변화구에 뭐 커브나 스플리터 다양한 변화구 구질이 있을 텐데 다양한 구질들을 내가 봐야 하고 그 중에 직구가 들어올 때 저는 타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다양한 반응 중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타격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 수비수들의 움직임에 따라 공격수가 각각 다르게 대응하는 상황이다. 나랑 다랑 비슷해 보이죠? 다양한 변화에 따라서 내가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나는 다양한 구질 중에 내가 직구에만 선택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는 수비수가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수비수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수비수가 뒤돌아가면 수비수에서 따라가 붙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내 반응을 계속 달리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여러 반응 중에 선택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 될 거예요. 반응 시간 유형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적색 불이 들어오면 자극이 생기면 바로 반응하는 거죠. 이거는 가랑 비슷하겠네요. 기억은 가겠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적색 신호 혹은 출발 총성 나오면 저는 바로 반응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가와 매칭이 될 거고요. 니은을 보면 적색일 때는 A 반응을 하고 녹색일 때는 B 반응을 해요. 청색일 때는 C 반응을 해요. 각각 자극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하고 있죠. 각각 자극, 수비수가 움직이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공격수가 각각 다르게 대응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와 니은이 대응되게 되겠습니다. 디귿을 보면 녹색이나 청색일 때는 반응이 없어요. 반응하지 않아요. 나는 적색에만 오로지 적색에만 반응할 거예요. 이것은 타자가 다양한 구질 중에 내가 직구에만 반응하겠다. 그래서 나와 디귿이 매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는 기억이 될 거고요. 나는 디귿이 될 거고요. 다는 니은이 될 겁니다. 그렇게 매칭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가는 기억, 나는 디귿, 다는 니은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가를 여기죠. 가를 우리는 단순 반응 시간이라고 해요. 단순 반응 시간. 단순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극이 오면 단순하게 반응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나는 니은은 변별 반응 시간이라고 그래요. 각각의 자극에 대해서 내가 변별적으로 반응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디귿은 선택 반응 시간이에요. 다양한 자극들 중에 내가 선택적으로 어떤 것만 선택적으로 반응하겠다 이거예요. 니은 그리고 디귿 요 두 개가 헷갈릴 수 있는데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양한 반응 중에 나는 반응을 안 하고 있다가 특정한 반응에만 반응하면 선택적인 반응, 선택 반응일 것이고 다양한 반응에 각각에 대해서 변별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변별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스포츠 심리 상담사의 상담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 내담자와 상담실 밖에서 사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2번 비언어적 메시지보다 언어적 메시지에만 집중한다. 3번 알고 지내는 사람과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다. 4번 상담 내용은 내담자의 동의가 없어도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뭐뭐뭐에만 집중한다 이런 문제는 보통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내담자와 상담실 밖에서 사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에요. 그래서 내담자를 이렇게 데이트를 해요. 혹은 내담자와 친해지고 싶어요. 동성관계인데 그래서 내담자와 따로 약속을 잡아서 차를 한잔 해요. 이런 식의 관계를 유지한다가 되겠죠. 언뜻 들어도 이거 부적절한 관계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일단 2번 비언어적 메시지보다 언어적 메시지에만 집중한다. 사실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언어적 메시지에만 집중한다는 아니게 될 거고 알고 지내는 사람과 전문적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게 1번이랑 약간 연결되는 문제인데 1번에서는 모르던 사람이 내담자로 왔을 때 내가 사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3번은 이미 알던 사람과 상담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 이미 알던 사람과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일단은 상담 윤리에 옳은 것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던 사람과는 상담이 일단 효과가 떨어지게 돼요. 이 상담의 효과를 결정하는 아주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요인 중 하나가 비밀스러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잘 몰라야 돼요. 그래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을 때 생전 처음 보는 사람과 생전 처음 보는 만남을 하고 나서도 그 사람과 꽤 깊은 대화를 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 번씩은.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를 막 하게 돼요. 왜 할 수 있냐면 내가 이 사람과 다시 만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알고 지내는 사람이랑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상담하다 보면 내가 불편한 말도 막 하게 돼야 돼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나 불편한 관계야, 혹은 내가 특정한 상황일 때 내 마음이 불편해, 이런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내가 하는 이 이야기가 내 상담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혹시 전파되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순간 말을 못 하게 돼요. 그럼 상담 효과도 떨어지게 되고 당연히 윤리적으로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알고 지내는 사람과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다가 옳은 설명이 될 것이고요. 4번, 상담 내용을 내담자 동의 없이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 이거는 아주 상담 윤리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위배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비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아까 여기가 마찬가지로 비밀 유지가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상담이 실질적으로도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비밀이 새어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상담 과정에서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추동이론. 이것도 외워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추동이론이 뭔지 일단 알아야 돼요. 추동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추동이론은 뭐냐면 각성수준과 운동성이 비례한다, 이 이론이에요. 추동이론이. 정답은 1번입니다. 추동이론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각성수준, 그리고 여기는 운동수행수준이에요. 각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운동수행력이 증가한다 라는 이론이 추동이론입니다. 드라이브 티어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 될 거고요. 2번, 3번, 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각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야 각성과 정서의 관계가 달라진다. 이거는 내가 여기 각성 상태인데, 각성이 높은 상태인데, 내가 이 높은 각성 상태가 나 각성이 높네, 나 긴장했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이게 각성이 높고 긴장 상태, 불안 상태가 유발될 것이고, 각성이 높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 이 높은 각성을 나 되게 지금 신나는 상태다, 재밌다, 한번 에너지가 넘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각성으로 인해서 불안보다는 에너지나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로 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성의 어떤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이 각성이 어떨 때는 불안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이 불안과 에너지 사이가 전환된다. 그래서 2번은 전환이론이에요. 3번, 인지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이 각성 수준에 따라 수행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일단 인지적 불안, 신체적 불안이 이제 두 개로 나눠졌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이론을 다차원 불안 이론이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불안을 여러 개로 나눠서 다차원적으로 보고 있구나. 내가 인지적 불안,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내 내적으로 느끼는 불안이랑 신체적 불안, 예를 들면 손에 땀 나는 거,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 뭐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 이런 것들, 이 다른 불안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우리가 이걸 다차원 불안을 다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구나, 다차원적으로 쪼개서 볼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어서 다차원 불안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기 4번 보면 적절한 각성 수준에서는 최고 수행을 보이고 각성 수준이 낮거나 높으면 수행 능력이 감소한다를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각성 수준이 있을 수 있고요, 수행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요. 여기가 수행 능력으로 보고 여기를 각성으로 보겠습니다. 수행 능력을 최고 수행을 하려면 각성 수준이 적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행 능력이 가장 높을 때는 각성 수준이 적절한 상태고, 각성 수준이 너무 낮으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각성 수준이 너무 높으면 또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설을 역유자 가설이다 합니다. 이 수행 능력과 각성 수준의 관계가 역유자 형태를 그린다. 혹은 적정 각성 수준 이론이다. 적절한 각성 수준이 좋은 각성 수준이다. 그래서 적정 각성 수준 이론이다. 혹은 역유 가설이다. 가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추동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각성 수준과 운동 능력이 비례한다.
되겠습니다. 13번 문항 보겠습니다. 보기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나열된 것을 보겠습니다. 교사, 줄다리기의 경우 집단이 내는 힘의 총합은 개인의 힘을 모두 합친 것보다 작아지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효과라고 한다. 학생,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때문에 힘을 덜 쓰는 것 같아요. 교사,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으로 인해 집단 내에 동기의 손실이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가 되겠는데, 이것은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일단 정답을 보면 정답은 1번입니다. 집단이 내는 힘, 집단 힘의 총합이 개인의 힘 총합보다 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혼자 줄다리기 할 때의 힘이 100이라면 3명이 같이 줄을 당기면 이 힘이 3명이니까 혼자 힘이 100이라면 3명의 힘은 300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혼자 당길 때 100의 힘으로 각각의 100의 힘으로 당기니까 3명의 힘을 합치면 300의 힘이 당겨져야 되는데,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한 240에서 250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한 명의 힘이 100일 때 3명의 힘이 다 더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손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힘이 모두 총합이 집단 힘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링겔만 효과라고 해요. 왜 링겔만 효과라고 하냐면 이 실험을 했던 학자 이름이 링겔만이라 그래요. 링겔만이어서 링겔만 효과가 이런 효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으로 인해서 집단 내의 동기가 손실이 생기는다.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 태만이라고 해요. 사회적 태만. 여기 보시면 보기를 보시면 사회적 태만과 사회적 촉진이 있죠. 사회적 촉진은 뭐냐면 내가 집단 내에 있으면 내 수행 능력이 촉진되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손실이 발생되니까 일단 촉진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보기만 보더라도 사회적 태만이구나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사회적 태만을 유추했으면 링겔만이냐 플라시보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겠는데, 일단 정답은 링겔만이었지만 플라시보는 뭐냐면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플라시보 효과는 이미 우리가 많이 익숙한 효과죠. 예를 들면 위약 효과라고도 하는데, 내가 이 약이 감기약이라고 믿고 먹으면 실제 감기약이 아니더라도 감기약 효과를 내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이 플라시보 효과는 우리가 그나마 익숙한 효과니까 이거 보니까 플라시보 효과랑은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링겔만이겠죠? 그러면 1번, 2번 중에 하나일 거고, 손실이 발생돼. 그러면 이건 촉진보단 태만이 더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런 보기를 잘 읽어보고 문제를 잘 유추해보면 1번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이 링겔만 효과가 무엇인지, 사회적 태만이 무엇인지, 사회적 촉진이 무엇인지를 다 이해하고 있어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이렇게 보기와 이 보기들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담으로 사회적 촉진이 아까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여기 6번 문제에서 최초로 스포츠 심리학 연구를 진행한 학자가 노먼 트리플렛이라는 학자라고 했잖아요. 이 노먼 트리플렛이 했던 이 실험이 사회적 촉진 실험입니다. 혼자 자전거 경주할 때랑 내가 경쟁자랑 함께 경주할 때랑 보니까 경쟁자랑 함께 경주할 때가 더 빠르더라. 내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면 내 수행 능력이 촉진되더라 하는 것이 사회적 촉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항 가겠습니다. 14번 문제, 질문지 측정법 도구가 아닌 것은, 이것도 외워야 되겠죠. 1번 PAMS, Profile of Method States. 2번 MBTI. MBTI는 우리가 익숙한 개념이에요. 이건 질문지 우리가 체크해서 내가 내 MBTI가 무엇인지, 내 타입이 16가지 중에 어떤 타입인지를 고르는 거죠. 이거는 질문지 측정법 도구가 아닌 거니까 일단 이건 정답에서 제끼겠습니다. 질문지 측정 도구죠. 16PF는 우리가 이게 성격 검사 중에 하나인데 16가지 성격 유형 중에 내가 고르게 되는 거고, 주제통합 검사. 주제통합 검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게 정답이 뭘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제통합 검사는 그림을 보고, 투사법 중에 하나예요. 투사법, 그림이나 이런 모호한 개념, 모호한 그림을 보고 내가 이것을 유추해 나가는 거예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라고 이런 대답을 하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막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유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뭐 TAT라고도 하고요. 주제통합 검사는 그런 검사인데, 질문지 측정법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죠. 투사법이니까. 이것도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제통합 검사를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MBTI는 아니까 MBTI는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잘 읽어보다 보면 퀘스처나이어라는 문구가 있어요.
퀘스천아이어가 뭐냐면 질문지가 퀘스천아이어예요. 그래서 퀘스천아이어가 들어있는 문항이다. 그럼 이건 질문지 측정법이구나를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근데 남은 건 1번 팜수와 주제 통과 검사인데 이 중에는 정말 이 문항에 대해서 개념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는 찍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프로파일 오브 메소드 티어리라고 메소드 스테이트라고 해서 일단 팜스는 기본 상태 질문지예요. 얘는. 네, 이거를 우리가 한글로 외우고 있지 않으면 1번과 4번 중에 헷갈리게 될 텐데 주제 통각 검사다 보면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통각인 거죠. 통각.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를 인터뷰함으로써 검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항 가겠습니다. 그림에서 무관심 단계의 운동 실천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은 이제 심리학에서 우리가 심리가 어떻게 이 사람 운동을 시킬 것인가, 운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동기부여 관점의 이론인데요. 그림에서 무관심 단계 운동 실천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사실은 문항을 잘 읽어보면 여기 문항 안에 답이 있어요. 1번 장기간 고강도 운동에 참여하도록 조언한다. 2번 다른 사람의 운동 멘토 역할을 하도록 한다. 3번 운동의 긍정적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4번 운동 중독의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공유한다. 여기서 무관심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론에서 단계는 무관심, 운동에 참여하기에 그 다음에 관심, 이 무관심 단계인 사람이 운동을 실천하게 하는 전략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관심 단계인 사람을 운동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운동에 관심이 가졌으면 일단 운동에 좀 참여해보고 운동에 참여하게 됐으면 이걸 좀 지속해보고 이런 형식으로 쭉 이끌어가야 운동 실천 전략으로 적절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관심한 사람이면 관심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무관심해서 관심을 만들려면 뭔가 구체적이고 이론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보다는 아주 간결하고 쉽고 빠르고 긍정적인 이런 단순한 이런 내용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무관심해서 관심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간결하고 긍정적이고 단순하고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 잘 읽어보시면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가장 그나마 긍정적이면서도 간결하죠. 다른 내용들 볼게요. 장시간 고강도 운동에 참여하도록 조언한다. 지금 운동에 전혀 관심도 없고 운동을 참여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장시간 고강도, 예를 들면 마라톤을 지금 내일 당장 뛰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뛰겠죠. 운동을 해보지도 않은, 달리기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마라톤 뛰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아닌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운동 멘토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 멘토라는 것이 뭐예요? 뭔가 내가 앞에서 끌어가주는 사람, 내가 설명해주고 뭐 이것이 좋다, 이건 나쁘다, 혹은 앞으로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사람일 텐데 운동에 관심도 없고 운동에 참여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마라토너한테 가가지고 당신 마라톤 이렇게 뛰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없겠죠.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운동 중독의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공유한다. 지금 나는 운동에 애초에 관심도 없어요. 근데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이렇게 운동 중독이라는 위험성이 있고 운동 중독에 걸리면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이미 무관심한데도 운동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이지 않은 문항이고 그래서 이 운동 중독의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공유한다도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항을 잘 읽어보면 3번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가 무관심 단계에서 운동 실천 전략으로 가장 적절할 수 있겠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본능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외워야 되겠죠. 본능 이론에 관해서 일단 문항 보겠습니다. 인간은 목표 달성이 좌절되면 공격성을 표출한다. 2번 인간은 사회적 행위와 관찰학습으로 공격성을 배우고 표출한다. 3번 인간의 내부에는 공격성을 유발하는 에너지가 있어서 공격성을 표출한다. 4번 인간은 목표가 좌절되면 무조건 공격 행동을 유발하지 않고 공격 행동이 적절하다는 단서가 있을 때만 공격 행동을 표출한다. 일단 이 문항들만 봐선, 이 보기들만 봐서는 본능 이론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본능 이론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다면요. 근데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외워야 되는 문제여서 정답을 바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1번, 2번, 4번은 각각 무엇에 대한 이론이냐? 이것은 1번은 일단 좌절하면 공격한다. 좌절되면 공격한다 해서 좌절 공격성 이론입니다. 좌절 공격 이론, 좌절 공격성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목표가 좌절되면 무조건 공격성을 표출한다는 좌절 공격성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2번 인간은 사회적 행위와 관찰학습, 여기에서 이미 유추가 돼야 돼요. 이건 사회랑 관계가 있는 거구나. 으로 공격성을 배우고 표출한다. 사회적으로 이거를 배운다. 사회적으로 학습한다. 사회학습 이론이다.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뭐 반주라 같은 학자들이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되겠죠. 인간은 사회적 행위와 관찰학습으로 공격성을 배운다. 사회적으로 공격성을 학습한다. 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4번 인간은 목표가 좌절되면, 여기도 좌절 나오죠. 근데 목표가 좌절되면 1번에서는 좌절 공격성 이론은 좌절되면 무조건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4번은 목표가 좌절된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공격 행동이 적절하면 좌절됐을 때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좌절 공격성 이론이긴 한데 수정된 좌절 공격성 이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거예요. 좌절하면 공격하는 건데, 좌절하면 공격하는 건데, 무조건 공격하면 무조건 공격성이 나타나면 좌절 공격성 이론이고요. 좌절되더라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 공격 행동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한다라는 이론은 수정된 좌절 공격성 이론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17번 문항 가보겠습니다. 보기,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베일리의 스포츠 자신감 원천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기억, 시합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 니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믿어준다. 디귿, 시합에 필요한 체력, 전략, 정신력을 갖춘다. 이것만 봐서 잘 모르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도. 여기 보니까 성취 경험이 있고 자기조절이 있고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요. 다 같은 이제 성취 경험, 자기조절, 사회적 분위기가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답을 선택하면 되겠는데, 그럼 하나씩 맞춰보는 거죠.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성취 경험과 가장 적합한 것 한번 보겠습니다. 시합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믿어준다. 시합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갖춘다. 성취 경험 보니까 성취 경험은 기억이랑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성취 경험이게 되겠죠. 성취 경험이 기억에 있어야 돼요. 성취 경험 기억에 있고요. 1번. 성취 경험 기억에 있어요. 3번. 1번이나 3번 중에 하나가 정답일 것 같아요. 다음에 자기조절 봅시다. 자기조절.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믿어준다. 시합에 필요한 체력, 전략, 정신력을 내가 갖춘다. 이 둘 중에는 자기조절 어디에 더 적합할까요? 또 사회적 분위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믿어준다. 시합에 적절한 필요한 체력, 전략, 정신력을 갖춘다. 사회적 분위기는 어디랑 적절할까요? 여기가 사회적 분위기에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디귿이 자기조절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억, 성취 경험은 일단 있으니까 니은이 사회적 분위기가 되고 디귿이 자기조절이 될 텐데 3번이 그렇게 짝지어져 있네요.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주의 집중을 높이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주의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인 거죠. 우리가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문제와 이 보기를 잘 읽어보면 문제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1번. 테니스 선수가 경기 중 루틴을 변경해 서브를 시도한다. 이거 아까 루틴에 나왔던 내용인데 루틴을 경기 중에 루틴을 변경한다. 이거 아까 긍정적이었나요? 부정적이었나요? 예, 이거 부정적이었죠.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야구 선수가 지난 이닝의 수비 실책을 생각하면서 수비한다. 이거 봅시다. 주의 집중.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이전에 했던 실수, 그 실수 왜 했지? 나 정말 바보 같아. 실수하면 안 되는데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집중력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낮아질까요? 집중력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2번도 아닌 것 같아요. 3번. 멀리뛰기 선수가 1등의 최고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도움닫기를 한다. 내가 지금 뛰어야 되는데 1등 선수가 뛰는 걸 봤어요. 우와, 되게 멀리 뛰어요. 나도 저렇게 열심히 뛰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너무 멀리 뛰는데 나 저렇게 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지 낮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더 보겠습니다. 4번. 골프 선수가 실제 시합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모의 훈련을 한다. 내가 시합이랑 비슷한 환경을 세팅을 하고 계속 거기 훈련을 하면서 내가 훈련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3번이나 4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주의 집중력과 더 연관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 4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계속 한다는 말은 실제 상황에 됐을 때 내가 이미 거기 훈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집중력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변수에 내가 이미 대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수가 오더라도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것이고 3번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집중력이 높아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집중력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적절하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9번 문제. 지도자의 처벌 행동 지침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지도자가 선수를 처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 문제도 잘 읽어보시면 상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벌의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일단 처벌 행동 지침이니까 처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를 정확히 말한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더 볼게요. 옳은 것이니까. 2번. 동일한 규칙을 위반하면 주장과 상급 상년 선수부터 처벌한다. 이러면 이거는 지금 동일한 규칙 위반한 상태인데 여러 선수가 그중에 특정한 선수들, 뭐 주장이든 상급 학년이든 혹은 하급 학년이든 특정 선수들부터 순서대로 처벌한다인 거예요. 누구는 빨리 처벌되고 누구는 늦게 처벌되는 것이게 되겠죠. 이건 약간 선수들 사이에서 뭔가 공평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더 볼게요. 3번. 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할 때 선수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지도자가 이거 하지 마, 이건 해, 이거 안 하면 처벌이야, 이렇게 딱 정해놓고 선수가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수가 그것을 허가하든 허가하지 않든 떠나서 지도자의 독단적으로 이 지침을 정하고 그걸 따른다는 거죠. 여기에 선수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독재적인 처벌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처벌이 필요할 때는 단호함을 보여주고 단호함 필요하죠. 처벌에서 전체 선수 앞에서 본보기를 삼는다. 특정 선수를 처벌해야 되는데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선수를 혼내는 거예요. 혹은 뭐 처벌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심리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왜 심리학에서 필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심리학의 기본 개념, 그리고 심리학의 개념에서 심리학은 개인의 성취, 그러니까 스포츠 심리학의 개인의 성취, 경기 능력,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신감도 북돋아야 되고 다양한 것들도 있지만 심리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들 중에 하나는 개인의 인간적 성장을 도모하자도 있습니다. 인간적 성장. 여기에는 지도자도 포함될 것이고 선수도 포함될 것이고 뭐 학부모도 포함될 것이고 다양한 스포츠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인간적 성장을 도모하자가 될 텐데 전체 선수 앞에서 본보기를 삼아서 내가 처벌을 당해요. 그럼 이 선수에게 자신감이 높아질까요? 뭐가 좋아질까요? 이 관계에서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될 텐데 이것도 가능하면 인간적 성장 측면에서 가능하면 선수들을 최대한 공평하게 대해주는 게 인간적 성장이라든지 인권 측면에서 더 옳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선수를 정해서 먼저 혼낸다기보다는 혹은 처벌을 한다기보다는 같은 규칙을 위반했으면 선수와 누가 됐든 간에 같은 처벌을 한다가 가장 이상적인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정답은 자연스럽게 1번.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벌의 이유를, 당신이 왜 처벌을 당하는지, 우리가 어떤 규칙을 로 인해서 이런 규칙을 따라서 이런 수준의 처벌이 내가 당신에게 가야겠다,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보기는 맥락 간섭의 양에 따른 연습 형태입니다.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코치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벌써 이게 좀 복잡해요. 일단 맥락 간섭 그리고 연습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일단 필요합니다. 맥락 간섭이 높다, 맥락 간섭이 낮다, 그리고 연습 형태가 각각 있다 라고 될 때 맥락 간섭이 높다는 말은 다양한 연습 방법이 있어요. 농구를 연습을 해야 돼요. 드리블도 연습을 해야 되고 슛도 연습을 해야 되고 패스도 연습을 해야 되고 포지셔닝도 연습해야 되고 체력도 연습을 해야 돼요. 맥락 간섭이 높은 것은 이 각각의 연습 방법들을 아주 섞어서 어떨 때 슈팅 연습하다가 드리블 연습하다가 혹은 드리블 해와서 슈팅한다거나 이렇게 이것들을 최대한 많이 섞는 거예요. 맥락 간섭이 가장 높은 형태는 뭐냐면 시합이에요. 상대까지 있죠. 거기에 내가 혼자 연습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선택해서 또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맥락 간섭이 가장 낮은 형태는 뭐냐면 하나만 죽어라 연습하는 거예요. 슈팅만 엄청나게 연습해요. 그것도 자유투 선상에 서서 슈팅만 연습을 해요. 그것은 다양한
상황 필요 없고 나는 이것만 하겠다 하는 것이 맥락 간섭이 낮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개념적으로 잡고 가야 됩니다. 코치별로 어떤 A 코치는 무선 연습을 하고 B 코치는 구획 연습을 하고 C 코치는 계열 연습을 한대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드라이브 클리어 스매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뭐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를 연습하는 것 같아요. 혹은 탁구가 될 수도 있고요. 클리어가 있으니까 배드민턴이겠네요. 자, 드라이브도 연습을 해야 되고 클리어도 연습하고 스매시도 연습할 텐데 A 코치는 드라이브든 스매시든 클리어든 무선적으로 아무렇게나 섞어서 연습을 해요. 이것은 시합에 가장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고 맥락 간섭이 가장 높은 형태가 될 거예요. B 코치 구획 연습해요. 드라이브만 쭉 연습하다가 오케이 됐어. 그러면 다음 넘어가. 클리어 쭉 연습하고 다음 넘어가. 그다음에 스매시 쭉 연습해. 이거는 맥락 간섭이 비교적 낮아요. 낮은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C를 또 봐야 되겠죠. C는 계열 연습을 해요. 하나만 쭉 하는 게 아니라 드라이브 2번 하고 클리어 2번 하고 스매시 2번 해. 오케이, 한 번 끝났어. 그럼 다음 세트에 또 드라이브 2번, 클리어 2번, 스매시 2번 해. 이거는 무선 연습보다는 맥락 간섭이 좀 떨어지지만 구획 연습보다는 맥락 간섭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럼 얘가 당연히 중간이 되겠죠. 그럼 A 코치는 맥락 간섭이 가장 높은 형태고 B 코치는 맥락 간섭이 가장 낮은 상태, C 코치는 맥락 간섭이 중간인 상태인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포츠 심리학 출제 2025년 출제 문항들에 대해서 해설을 진행을 했는데, 스포츠 심리학은 외워야 될 것도 당연히 많고 공부에 대한 분량도 많은 편이긴 한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워야 반드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외우지 않아도 내가 이 문제를 잘 읽어보면서 문제를 분석해 가면서 혹은 사회 통념상 적절한 곳을 골라가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고득점 막 100점 맞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꽈락을 면하고 또 평균 점수를 높여야 되는 전략을 취해야 되는 시험에서는 스포츠 심리학도 좋은 선택 과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이론 학습을 통해서 이 각각을 외워야 되는 문항들도 우리가 충분히 정답을 높일 수 있는, 정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심리학을 이렇게 잘 공부해서 고득점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필기 기출 해설 특강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